이라크 전쟁,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여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벌어진 이 전쟁은 우리에게 이름 자체는 매우 익숙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이 전쟁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실 것입니다. 1991년 벌어졌던 걸프전과는 비슷한 것 같은데 이라크 전쟁은 그 뒤에 벌어진 거라 또 다르고, 이 전쟁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수렁에 빠졌다고도 들었는데 그 자세한 과정은 잘 모르겠고, 이런 느낌으로다가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라크 전쟁의 모든 것을 아실 수 있도록 총망라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따라가시면 이라크 전쟁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수월하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이라크, 중동 한복판에 위치하며 고대 문명의 젖줄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이 흐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싹텄던 땅. 그러나 현대인 1979년 아이러니하게도 이 신성한 곳에서 중동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넣을 불씨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바로 현대 이라크 최악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의 대통령이 되었던 것이죠. 이라크는 1차 대전 이후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1958년 완전히 독립해 공화국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런 이라크는 1968년이 되자 바트당이라는 정당이 권력을 꽉 잡게 되었는데, 1979년에는 바트당의 실력자 후세인이 정적 제거 등 각종 권모술수를 통해 이라크의 권력을 장악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후세인은 권력에 매우 집착하는 피해 독재자였다는 것입니다. 후세인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반대하는 자는 무자비하게 숙청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당 회의를 열어 모두가 보는 앞에서 후세인 반대파를 지목해 사형에 처했고, 불과 한 달 동안 500여 명의 중요 정치인들이 처형된 적도 있었을 정도였죠. 국민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좀 뒤의 일이지만 1991년 후세인의 반대에 민중 봉기가 일어났는데, 후세인은 여기에 헬기를 동원해 무차별 총격을 가해 진압했습니다. 그 결과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까지 했죠. 이에 전 세계는 차차 후세인을 경계하게 되었는데, 그는 마침내 1990년 세계적으로도 사고를 치게 됩니다. 후세인은 이라크의 국력 팽창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동의 석유 패권에 눈독들이기 시작했죠. 당시 이라크는 그 자체로도 세계 3위의 석유 생산량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이라크 바로 밑에는 세계 1위의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었고, 후세인은 이것이 매우 못마땅했죠. 그런데 이때 후세인의 눈에 들어온 국가가 있었습니다. 이라크 동쪽에 있는 쿠웨이트라는 작은 나라였죠. 이곳에서도 석유가 꽤나 많이 났는데, 쿠웨이트와 이라크를 합치면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20%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세인은 이를 두고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쿠웨이트, 지금 사우디도 짜증나고 우리 이라크 주머니 사정도 좋진 않은데, 그럼 확 쿠웨이트를 침공해서 유전지대를 죄다 먹어버릴까? 이를 바탕으로 오일머니도 낼름하고 석유 매장량도 많으니 전 세계 매장량 25%인 사우디와도 대적할 수 있어. 또한 전 세계가 우리 석유를 수입하니 이라크가 세계적으로도 떵떵거릴 수 있고 아주 좋아, 침공해! 하고 1990년 8월 2일 쿠웨이트를 전격 침공해 합병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에 기겁을 한 국가가 있었죠.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왜냐? 중동 석유는 달러로 결제됩니다. 1974년 미국이 사우디와 석유 달러 협정을 맺은 뒤부터 그래 왔죠. 그런데 후세인 같은 예측 불가 독재자가 석유를 사우디만큼이나 차지한다? 그럼 미국은 애써 만들어 놓은 달러 석유 패권이 후세인 말 한마디에 휘청거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가 중동 석유에 의존하니 후세인이 뭔가 했다 하면 전 세계에 대혼란을 부를 수도 있었죠. 따라서 이를 참을 수 없던 당시 미 대통령 조지 H.W. 부시는 1991년 1월 17일 50만 대군을 동원해 이라크를 전면 침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걸프전이죠. 이 전쟁은 예전에도 제가 다루었다시피 미군의 압도적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전쟁 이후 후세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의외로 살아남았습니다. 승전한 미국은 막상 후세인을 쳐내는 것까지는 또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 지금 이라크는 막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후세인의 대숙청으로 체제 자체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워낙 후세인이 모든 걸 꽉 틀어지고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걸 굳이 해체시켜서 완전히 나라를 재조립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차악으로 후세인을 계속 권좌에 앉게 했죠. 대신에 이라크에 경제 제재, 무기 제한을 강력히 걸어서 억제하면 가성비 있게 이라크를 통제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이후에 지속적으로 미국의 제재 하에 놓인 이라크였죠. 그리고 이 체제로 10년이 지나고 2001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조지 W. 부시, 즉 아들 부시가 미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부시가 당선된 이 무렵 미국 그리고 이라크 상황은 동시에 좋지 않게 됩니다. 먼저 부시 이전 미국은 소련과의 냉전 그리고 걸프전에 승리하여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큰 입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시 취임 시기 미국의 경제 성장은 둔화되고 있었고 재정 적자와 무역 수지 적자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시는 신경이 곤두서 있었는데 그 와중 이라크에서는 조용할 것 같던 후세인이 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미국은 이라크를 경제 제재했지만 이것에는 국제사회의 동의 문제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허술한 점이 있었죠. 후세인은 그 빈틈을 노려 오히려 각종 무기 제한을 어기고 군비를 마구 증강했습니다. 미국에게는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였죠. 게다가 자신감을 얻은 후세인은 엄청난 폭탄 선언까지 하게 됩니다. 바로 2000년 11월 6일 어이 미국, 우린 석유 거래화폐를 달러에서 유로화로 바꾸겠다. 이제 석유 팔 때 달러 말고 유로화만 받을게. 당연히 이렇게 되면 미국의 달러 석유 패권은 또다시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됩니다. 가뜩이나 경제도 안 좋은데 후세인까지 영린을 건드리니 부시는 분노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와중 2001년 9월 11일 미국에 대충격을 준 사상 최악의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으로 인해 전 미국은 그야말로 패닉, 슬픔 상태에 빠졌고 미국의 위상은 매우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참을 수 없던 부시는 며칠 뒤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 테러 세력을 박멸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분노한 미국은 조사를 통해 테러를 일으킨 세력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다고 판단했고 테러 한 달 뒤인 2001년 10월 곧장 특수부대를 이끌고 아프간을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2달 만에 아프간의 테러 세력 정권을 무너뜨리고 정권 교체를 하는 위험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미국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부시는 미국의 위협적인 테러 조직을 지구상에서 모조리 뿌리 뽑기로 다짐했습니다. 이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후세인의 이라크였죠. 일단 후세인은 테러가 일어난 와중에도 미국에 이런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미국에 벌어진 사건은 미국에 대한 신의 징벌이다. 이에 미국인들은 분노하고 있던 터였는데 그 와중 미 정보국에 첩보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후세인이 현재 핵무기 그리고 생화학무기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 중이라는 것이었죠. 엄청난 긴급 뉴스였습니다. 사실 후세인은 1970년대부터 프랑스로부터 고농축 우라늄을 도입해 핵 개발까지 시도했었습니다. 생화학무기도 개발해 전쟁에 사용한 적도 있었고 말이죠. 물론 이것들은 이라크가 걸프전에서 패하고 개발 중단되었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고된 새 정보에 의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2001년을 전후해 후세인을 피해 망명한 이라크 망명자들이 미국에 다수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충격 폭로를 합니다. 후세인이 대량 살상 무기를 거의 완성했다고. 이라크 망명자이자 핵물리학 박사 키디르 함자 등은 구체적 시설의 예시를 들어가며 후세인의 핵 보유를 경고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당황했고 또한 미국의 자체 조사 결과 미국의 테러를 가한 핵심 세력은 후세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정보까지 들어왔죠. 부시는 크게 놀랐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 그리고 테러 세력이 후세인과 연관돼 있다? 이 둘이 합쳐진다면 최악의 경우 이라크가 테러 세력에게 핵무기를 넘겨주고 이를 이용해 미 본토에 어떤 테러가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부시는 특단의 결정을 내리죠. 테러가 일어나기 전에 그 연관자인 이라크를 선제적으로 침공해 손봐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부시 대통령은 그렇게 2002년 1월 이라크를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고 전쟁 준비를 시작. 전쟁 명분으로 첫째, 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를 모조리 찾아내 폐기하고 둘째, 후세인을 권좌에서 축출하고 이라크의 민주정부를 수립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굵직굵직한 병기들인 각종 F-117 나이트호크, 아파치 헬기, M1A1 에이브람스 전차, 토마호크 미사일, 에이테크스 탄도미사일 등이 일제히 출격 준비를 끝마쳤고 마침내 2003년 3월 17일 후세인에게 48시간 안에 이라크를 떠나지 않으면 공격할 것이라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후세인은 이를 거부했고 미국은 끝내 3월 20일 이라크를 침공하게 되니 이것이 이라크 전쟁입니다. 이제부터 빡친 미국의 강력함이 세계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데요. 미국은 일단 무려 6척의 항공모함을 동원
지중해와 걸프해에 싹 배치해 이라크를 올감했습니다. 참고로 이때 6척 항공모함의 전투적 가치를 환산하면 대략 90조 원 가까이 되며 이는 2017년 한국 국방비인 40조 원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그 상태에서 미국은 전투 이전 먼저 후세인 제거 작전에 돌입하니 침공 하루 전에 후세인이 방문한다는 첩보가 들어온 바그다드 외곽 농장 지역에다가 각종 스마트 폭탄, 미사일 수십 발을 발사한 것이죠. 하지만 후세인은 간발의 차이로 그곳에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었죠. 미국은 시간을 주지 않고 곧바로 총출동했습니다. 3월 20일 새벽 5시 34분 일명 충격과 공포 작전이 발동되어 세계 최강 미군의 공중 공격과 지상 공격이 동시에 개시되었습니다. 무기들만 보면 아까 말했듯 미군은 압도적 우위를 갖추고 있었죠. 그런데 사실 이번엔 걸프전처럼 전력이 완벽히 압도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걸프전에는 50만 대군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국은 내부 사정으로 25만 밖에 동원하지 못했죠. 반면 이번 이라크의 병력은 42만에 달했습니다. 또한 공격을 받은 후세인은 미국의 침공에 대비해 의외로 강력한 방어 전략을 구축해 놓았는데 일단 후세인이 보기에 미국의 약점은 이것이었습니다. 미군은 소수만 전사해도 국민적으로 굉장한 타격을 입는다지? 반전 여론도 생기고 말이야. 그렇게 되면 전쟁은 지지부진해질 터 이 지점을 노린다 하고 최대한 많은 미군의 피해를 강요하기로 결정했죠. 이에 따라 후세인은 각 중요 도시마다 참호를 파고 진지를 구축, 우주방어 시스템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추가로 살상 효과 극대화를 위해 후세인은 기동성이 빠른 트럭 게릴라 부대를 활용 미군의 주요 길목에 출동시키기로 했죠. 그들이 계속해서 치고 빠져서 미군 사상자를 강요하기로 한 것입니다. 꽤나 머리를 쓴 후세인이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시도들은 효과가 있었을까요? 결론적으로 그 모든 전략은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먼저 우주방어를 구축하고 기다리던 이라크군, 그들에게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군은 그러한 도시들을 싹 다 무시하고 오로지 수도 바그다드로만 진격했던 것이죠. 미군은 이라크 수도만을 원했습니다. 사실 당연히 미국이 이라크의 전략을 모를 리가 없었죠. 그래서 미국은 오히려 그를 역으로 이용해 허를 찔렀으니 바로 이런 생각에서였습니다. 뭐 이라크는 거점마다 방어를 할 텐데 걔네 좋은 일 해줄 필요는 없어. 봐, 이라크는 후세인 독재 체제잖아. 그 말인즉 당연히 후세인과 그 수뇌부들만 신속하게 처리하면 그 아래 떨거지들은 다 알아서 무너진다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로 곧장 진격해서 수뇌부만 제거하면 돼. 이것은 매우 정확한 판단이었고 이라크군은 벙찔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애초에 미군은 초반부터 미사일을 쏟아부은 뒤 진격해 방어 시스템도 일찌감치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미군은 침공하기 직전 한 발에 12억 원짜리인 토마호크 미사일 300여 발을 발사해 이라크 주요 통신 군사 시설을 조기에 초토화시킨 것이죠. 이렇게 전략 하나가 좌절된 이라크. 하지만 다른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게릴라 전술이었죠. 후세인은 전략대로 게릴라 부대들을 내보냈습니다. 기관총과 대전차 로켓으로 무장한 트럭에 탄 게릴라군이 시도 때도 없이 미군에게 로켓을 날리고 치고 빠진 것이죠. 하지만 이 역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당시 미군의 주공은 제3보병사단으로 유명한 전차 M1A1 에이브람스만 200여 대를 이끌고 진격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계 최강의 전차 중 하나인 에이브람스는 웬만한 무기로는 흠집조차 안 나는 최강의 방어력을 자랑합니다. 게릴라군은 이 전차에 대고 RPG-7, RPG-2, 57mm 무반동총을 총동원해 사격했는데 장갑이 뚫린 사례는 거의 없고 전쟁을 총합해 에이브람스 전차는 불과 2대만 완파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물론 그마저도 공격으로 바퀴가 고장난 전차에 한해서 이라크군에게 탈취되지 않기 위해 미군이 스스로 폭파시킨 것이었습니다. 반면 이라크 전차는 보이는 족족 깡통이 되었죠. 고작 에이브람스 전차 2대, 브래들리 전투 차량 2대로 미군은 이라크 전차 12대를 전멸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수준 차이에 한 이라크 장교는 미군에게 이렇게 토로한 사례도 있죠. 이건 불공평한 전쟁이다. 또한 애초에 미군 제3보병사단은 한 개 사단일 뿐인데도 배속된 전차만 500여 대, 아파치 공격 헬기 18대, 자주포 50여 문인 최강 부대였습니다. 이라크의 깔짝깔짝 게릴라로는 단 한 개 사단을 상대하는 것조차도 역부족이었죠. 그렇게 미군은 쾌속으로 진격, 불과 3주도 안 되어 바그다드 외곽까지 진입했습니다. 그러자 후세인도 당황했는데 드디어 그는 함무라비 기갑사단 등 자신의 친위대를 내보내 저항했습니다. 이들은 친위대
부대인 만큼 T-72 전차를 270대나 보유한 강력한 부대였는데 T-72 전차는 러시아제로 그래도 성능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때문에 미군이 강력하다고는 하지만 정면에서 대규모로 맞붙으면 출혈을 각오해야 했죠. 그러나 미군은 굳이 그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전차를 뒤로 물립니다. 그 대신 공군을 호출하죠. 곧 하늘에서 3조 6천억짜리 스텔스 폭격기인 B2는 물론 B-52, B-1 같은 각종 전략 폭격기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3일간 2,000발에 달하는 정밀 유도 무기가 후세인 친위대에게 투하됐죠. 결국 후세인 친위대는 순식간에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저항을 뚫고 바그다드로 진입한 미군. 그래도 후세인은 최후의 수단을 마련해 놓긴 했습니다. 바그다드는 600만 인구가 밀집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건물이 매우 많았고 후세인은 이를 이용해 시가전을 벌이기로 한 것이죠. 시가전이 어려운 건 이 사진을 봐도 아실 수 있습니다. 빽빽한 건물과 골목 곳곳에 적군이 미리 숨어 있으면 여길 뚫어내려는 군대는 큰 손실을 입습니다. 여길 폭격을 해도 똑같습니다. 건물 잔해는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바그다드는 의외로 금방 함락됩니다. 이때 막대한 자본금을 가진 미국 CIA가 투입되어 바그다드 내의 후세인 부하들에게 뇌물을 뿌렸기 때문이죠. 이에 많은 이라크군은 돈을 받고 저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군이 전투 정찰만 툭툭 2번 해보니까 바그다드는 금세 함락되었죠. 사실 애초에 시가전을 펼치기도 어려웠던 게 미군의 진격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라크는 시가전을 준비할 시간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003년 4월 9일 바그다드는 함락되고 그곳에 있었던 후세인 동상은 파괴되었습니다. 후세인 잔당 세력도 하나둘 처리가 완료되었죠. 마침내 개전 43일 만인 5월 1일 부시 대통령은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 위에서 임무 완수, 전투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미군 사상자는 전사자 139명, 부상자 548명이었죠. 반면 이라크 전사자는 1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전사자 교환비가 70대 1 정도나 나는 대승이었죠. 그리고 2003년 12월 14일 후세인도 체포되었고 훗날인 2006년 12월 30일 후세인은 처형되죠. 여기까지는 걸프전에 맞먹는 미국의 빛나는 승리입니다. 이번 전쟁은 걸프전과는 달리 아예 후세인까지 체포하고 정권을 붕괴시키는 데 성공했죠. 부시 대통령의 입지는 매우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시작은 지금부터였죠. 2003년 5월 전투는 종료되었지만 전쟁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2011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각종 게릴라 그리고 테러로 인해 미군은 추가로 무려 4,000명이 넘는 전사자를 내게 됩니다. 초기에 침공작전으로 전사한 군인보다 테러와 게릴라로 전사한 군인이 수십 배나 되었죠. 또한 수렁에 빠진 미국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무려 3조 달러,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5조 달러에 달하는 돈을 지출해 국가 재정이 심각하게 유출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쓴 돈이 4조 달러인데 그보다도 더 많이 쓴 것이죠. 또한 이라크 전쟁의 장기화로 전 세계에서 미국에 대한 지지도는 폭락하게 되고 미국은 냉전 이후의 위세를 상당 부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전쟁이 끝나지 않고 8년이나 질질 끌게 된 것일까요? 도대체 왜 미국은 수렁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 이 영상은 빅피시 출판사의 요즘 어른을 위한 최소한의 전쟁사라는 책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페르시아 전쟁부터 1, 2차 세계대전까지 세계사의 중요한 전쟁은 물론 현대에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까지 각종 흥미진진한 전쟁사가 압축되어 한 권에 담겨 있습니다. 영상은 이 책에서 이라크 전쟁 파트를 다루었죠.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 전쟁사가 중요해진 시기입니다. 바야흐로 세계화의 시대, 경제적, 문화적으로 모든 국가가 하나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세계에서는 각종 전쟁이 터져 나오면서 당장 우리의 식탁부터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타국의 전쟁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요즘 직접 체감이 되죠. 따라서 국제 정세를 읽는 눈을 가져야 우리 한국인도 원활한 생존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눈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세계 각국의 전쟁사를 다룬 이 책도 상당 부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 책은 돈, 패권, 종교 등의 키워드를 통해 제대로 선별된
가장 중요한 18개의 전쟁을 총망라합니다. 인류 간 가장 심각한 갈등의 형태가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사를 읽는다면 세계의 거대한 흐름과 그 관계, 나아가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을 기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어른을 위한 최소한의 전쟁사, TVN 벌거벗은 세계사의 화제의 역사 스토리텔러 김봉중 교수가 심혈을 기울여 쓴 이 책은 제목처럼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어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최소한의 그리고 필수적인 전쟁사를 여러분들의 머리에 쏙쏙 입력되게 만듭니다. 누계 10만부, 요즘 어른을 위한 최소한의 세계사의 후속 시리즈인 이 책, 세계사의 흐름을 읽고 전쟁을 통해 국제 질서에 대한 통찰을 얻고 싶으신 분이라면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별별 역사였습니다.